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을미내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을미내전은 양반과 유생들이 중심이 된 반발이었죠. 그리고 3차 인류혁명이 진행되면 신분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이 반발을 일으키죠. 물론 신분제도 때문에 반발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하여간에 다른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반발할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김백선의 예를 봐도 알겠지만 신분이 높은 이들이 스스로 신분제도를 포기한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현시대 한국이라도 되고 조선이라도 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을미내전의 당긴 역사적 의의는 전체 역사,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면 동학난보다 훨씬 커요. 우리 살펴보았지만 동학난은 뭔가요? 신분이 높은 이들 혹은 관리들의 수탈에 의해서 발생한 밀란이잖아요. 역사에서 보면 그런 밀란은 한반도에도 엄청나게 많았고 뭐 다 헤아려 보진 않지만 한 수백 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한 그래요. 그런데 을미내전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전쟁의 빌미가 되긴 했지만 신분제도 폐지를 하는 가운데 을미사변이 빌미가 되긴 했지만 결국은 신분제도를 자발적으로 폐지하지 않는 이상 신분 높은 이들이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불가피한데 그 전쟁은 통상 어떤가요? 딴 나라를 보면 아주 장기간 수십만 명이 죽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은 어떤가요? 아주 적은 희생으로 단기간 내에 끝났죠. 작게는 한 수백 명, 많아봐야 한 1000명. 그런 식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역사에 관심이 많다지만 뭐 권력투쟁, 뭐 치정,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근데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수천 년간 신분 제도가 있었죠. 뭐 귀족도 있었고, 뭐 그 양반이라 표현하든 귀족이라 표현하든 평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있었는데, 현시대 한국인들은 현시대는 없잖아요. 왜 어떻게 없어졌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이가 순순히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신분제도를. 관심이 없죠. 누가 없앴느냐 이런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공은 누군가요? 일단 첫 번째 공은 개화파 인사들이라는 거예요. 개화파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신분제도 철폐해야 돼 하면서 이때 철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발도 있었죠. 유생들을 중심으로. 그 반발도 개화파 인사들이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적은 희생으로 그래요. 마무리를 지었죠. 공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요.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별도로
신분제도 폐지는 누구의 공인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괴아파 인사가 실권을 잡고 내전까지 벌이며 단행했으니 괴아파 인사들과 일본 정부의 공이다. 만일 그들이 실권을 잡고 있을 때 폐지하지 않고, 그렇죠. 일본 식민지 시기에 신분제도 폐지가 단행되었으면 한국에서의 신분제도 폐지의 공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공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독립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계속 신분제도를 유지하다가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본 정부가 신분제도를 폐지해요. 그러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일본 정부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고, 근데 을미 내전 사이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그 사건을 넣어야 되겠죠. 중요한 사건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중간에. 을미 내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고종이 다시 친노로 돌아오죠. 친노로 돌아왔는데, 그래요. 괴아파 인사들을 죽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죠. 갑자기 을미 내전이 커지면서 충주성까지 유생들이 점령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 충주성을 점령한 거는 그래요. 1896년 2월 중순이라는 거예요. 2월 15일 전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고종이 경복궁을 탈출한다는 거예요. 측근 몇 명과 함께. 그리고 어디로 가나요? 러시아 공사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넣어줘야죠. 그러면서 갑자기 반란군 규모가 커지면서 충주성을 점령할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제 김백선을 처형하면서 평민들이 떠나가지고 너희들끼리 그냥 하라면서 그러면서 쉽게 붕괴되지만 한때는 기세등등했는데 그 기세등등한 데에는 고종이 신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러시아 공사로 탈출했다. 경복궁을 탈출해서 러시아 공사로 옮겼다. 그게 의미하는 건 뭔가요? 괴아파가 실권을 잡고 있는 정부의 선전포고란 셈입니다. 괴아파가 실권을 잡고 있는 정부는 싫다 이거죠. 유생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괴아파 인사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복궁 탈출은 유생들에게 괴아파 인사는 왕의 적이라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필 거처로 옮긴 곳이 러시아 공사관이니 반일 친러를 표방한 셈이 되어 일본 역시 왕의 적이라고 선포한 셈이 됐다. 그렇죠. 일본과 괴아파 인사는 적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죠. 러시아 공사로 갔으니까. 물론 한 가지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에 친러 반일을 하다가 민비가 살해되는 일이 있었다. 또다시 같은 일을 하니 이번에는 자신을 죽일까봐 무서웠던 것이다. 뭐 이런 거 다 생각했겠죠. 정치적으로. 또 측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서재필이 기부하죠. 미국에 있던 서재필이 기부하는 거 참 봐야 되겠죠. 한편 서재필은 1890년 미국 국적을 한국인 최초로 취득하고 1894년 뮤리엘 메리 암스트롱과 재혼한 뒤 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갑신정변에 참여한 동지들이 실권을 잡았지만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이 몰살당한 조선에는 돌아가기 싫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처는 자살했죠. 다른 가족들은 다 처형당하고 오기 싫었겠죠. 끔찍하니까. 그래요. 갑신정변에 참여한 이들에게 조선의 개혁을 맡기고 미국 삶에 충실하려 했는데 이상한 소식을 듣고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한다. 을미사변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쩌면 통쾌했을지도 모르겠다. 민비가 살해됐잖아요. 그래요. 슬퍼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왕비가 죽었다 이러면서 그래 민비를 서재필 가족들 다 죽였잖아요. 서재필은 통쾌했을지도 모르죠.
가족을 몰살시키는 원흉 중 핵심 인물이 민비 아닌가. 하지만 을민해전 소식을 듣고는 한탄을 한다. 다 누구를 위해 개혁 개방하며 누구를 위해 친일 개혁을 한단 말인가.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신분제도를 없애고 막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지지 세력이 별로 없죠. 이에 서재필은 자기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1896년 1월에 귀국한다. 그래요. 늦게 귀국하죠. 뭐 잘 풀려나갔으면 뭐 귀국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냥 미국 사람으로 그냥 살아갔을 수 있는데 안 풀리니까 막 내전까지 일어나고 엉망이 되니까 지지도 별로 못 받는 것 같고. 하지만 실상 서재필이 하려던 일은 시기가 늦었다. 서재필이 하려던 일은 뭔가요? 임무를 부여받았겠죠. 개화파 인사들 사이에서. 일본의 지원을 받는 개화파 인사들이 개혁을 추진하지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동학난 때는 동학문민군은 왕실 인사인 대원군과 협력했고 전혀 뭐 개혁 세력도 아니고 뭐 이롭지가 않죠. 사실은 농민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거는,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거는 신분제도 폐지하고 그래요. 세금을 탄관오리 부패를 막으려는 개화파 인사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유생을 제외하더라도 대원군과 협력했고 유생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백성들이 을민해전에 참여하며 개화파 인사를 적대했다. 그래요. 신분이 낮은. 일 차 개혁에서의 신분제도 폐지, 2차 개혁에서의 조세 법정 주의 확립, 상공 육성 정책은 국가를 번영시켜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특히 신분이 낮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 국민을 구성하는 신분이 낮은 이들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분이 낮은 이들은 오히려 그 반대 세력에 붙더라. 어떻게 된 일이냐. 자기들도 고민을 하겠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같은 신분을 지닌 이들 사이에서는 뇌물은 가능하지만 권력을 이용한 수탈은 쉽지 않다. 또한 신분제도 폐지는 신분 사이에 생기는 차별을 없앤다. 그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 좋은 일인 거죠. 근데 자기 편은 안 들잖아요. 또한 조세 법정주의가 확립되면 관리들과 신분 높은 이들이 수탈 역시 자연히 사라진다. 법대로 해야 되니까. 자의적으로 세금 징수를 못하죠.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 확인했죠. 이와 같은 제도를 확립하면 신분이 낮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정상인데 신분이 낮은 이들은 오히려 반개방, 반개혁, 반일 반개혁 세력을 지지하니 이는 어찌된 노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서재필과 개화파 인사들은 조선인들이 무지와 생각 없으면서 해답을 찾았다. 지어낸만이냐? 그게 아니다. 뒤에 자료가 나오죠. 이에 계몽운동을 하기로 결심한 개화파 인사들은 1895년 12월 서재필을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하며 계몽운동할 것을 요청한다. 즉 역할 분담이 생긴 것이다. 너가 좀 이런 역할을 해라. 좀 미국에서 그런 거 많이 연구해보지 않았냐 이거죠. 한번 좀 그런 걸 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초빙한 거죠. 독립신문 참가사에 이와 같은 생각은 명확히 언급되고 있다. 계몽운동을 하기로 한 부분이 명확히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라의 일을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알고 뭐 신분제도를 폐지하든 뭐 법정 조세주의를 확립하든 그냥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벙어리처럼 말도 아니하고 김어거리처럼 듣지도 아니하고 눈먼 사람처럼 보지도 아니하였더니 그 결과로 나라가 점점 쇠하여지고 백성의 고통이 날로 더하여가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지금 이상해지지 않느냐. 그 쉽게 말해서 뭔가요? 좀 계몽돼야 된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라 이러면서 그렇게 판단한 거죠. 서재필을 비롯한 개화파 인사들이. 서재필이 이제 요런
계몽시키기 위해서 독립신문도 창간하고 독립협회도 그래요 창립하고 그러잖아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에서 독립신문을 발간했으니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은 서재필이 일본군 철수와 반일투쟁을 위해 귀국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때 이제 청군을 물리치고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독립신문을 썼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런 역사적인 맥락, 3차 인류혁명 세력과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이 격돌하고 있는 상황을 모르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군 철수와 일본 정부 비판은 없다. 독립신문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지목하면서 비판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러시아와 청을 비판하는 기사는 많다. 그렇죠. 그래요. 한번 러시아 비판한 거 보겠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나라는 지금 시베리아 철도를 놓고 있으며 우리가 그 나라의 노예가 되면 그 철도에서 강제노역을 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비판하고 있죠. 러시아는 우리를 침략하려는 나라다. 그때 고종은 뭐라고 있었나요? 친러 정책을 쓰고 있었죠. 근데 뭔가요? 이제 실권을 잃었죠. 이제 여론전이 벌어지는 거죠. 친러 정책 고종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고종이 친러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를 설치하며 결국 러시아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친러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청에 대한 사대를 상징하는 영웅문을 부수고 독립국임을 상징하는 독립문을 세우자. 독립문을 세우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청은 조선에 대해서 조선에서 축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선인들은 여전히 청에 의존하며 반일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조선이 독립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헛된 꿈을 버리고 친일 개혁에 힘쓰자는 말이다. 근데 좀 역사에 대한 그런 건 좀 떨어지는 거죠. 굳이 뭐 유물을 파괴할 필요는 없는 거죠. 독립문만 세우면 되는데 그냥 파괴해버리자 이러면서. 많은 조선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어떤 이들은 친러해야 된다 생각하고 고종과 또 주변 인물들이 있겠죠. 어떤 이들은 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이들도 있는 거예요. 이미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 버려라 이거죠. 그래요. 서재필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서재필을 비롯한 개화파 인사들은 친일 개혁만이 조선의 독립과 번영을 보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뒤에 밝혀진 일이지만 일본은 조선을 친일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대군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일본의 목표도 사실은 다 공개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공개 안 됐지만 뭐 그 뒤에는 다 밝혀졌겠죠. 어떤 목적으로 주둔을 시키고 있는지. 만일 조선이 기업고 반일 국가가 되고자 하면 다음 수순은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요. 당시 외무대신 무네미스가 1894년 천일 정쟁 중 조선 정책 방향을 정리해 내각에 제출한 문서가 1938년에 공개되었다. 아니 일본군을 파견하면 일본에서 큰 전쟁을 치르는 건데 당시에 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더불어 강국이었는데 전쟁을 일으킬 때는 무슨 목표를 정하고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논했다. 1894년 8월 17일 조선에 대한 4가지 방안이 검토되었다. 조선을 독립국으로 유지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냥 일본만 천만 쫓아내자. 이런 방안이 검토되었고 명목상 독립국으로 하되 일본이 장기적으로 보호한다. 그냥 겉으로는 독립국으로 하지만 그냥 일본 친일 국가로 만들자 이 말이죠. 청일 양국이 공동으로 조선의 영토 보존을 약속한다.
그래요. 청리를 견제하에 독립국을 유지하게 하자. 그래요. 전쟁 중에 이제 청나라와 타협해서 이 말이죠. 조선을 벨기에, 스위스처럼 열강의 담보 아래 중립국을 만든다. 여러 나라들과 협의해서 그냥 중립국으로 조선을 만들자. 네 가지 방안이 검토됐다는 거예요. 1894년에.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다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게 선택됐을까요? 두 번째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독립국으로 하지만 친일 국가로 만들자 이 말이죠. 그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죠. 그냥 독립국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그냥 철수했겠죠. 근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대군을 머무르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친일 국가로 만든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친러를 선포하니까 민비가 살해당하잖아요. 목표가 뚜렷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목표겠죠. 전쟁까지 치렀는데 이걸 굳이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를 쓰니도 뭐 대충 직관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내막까지 알고 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군대를 주둔시켰네? 그러면 이거 친일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분명히 그런 자료가 있을 것이다. 딱 쳐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독립신문 발간됐다. 뭐 어떤 이들은 일본군을 주둔하고 있으니까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AI가 있으니까 확인하기 쉽잖아요. 일본군과 일본 정부를 지목하면서 비판한 적이 있냐? 딱 치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있으면 있다고 나오는데. 러시아와 청을 비판한 적이 있냐? 있다. 구체적인 기사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 어떻게 하냐? 아니 3차 인류혁명 세력을 알고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을 하면 이 둘 간에 결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딱 안 봐도 안다는 거예요. 을미사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많은 이들이 일본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일본 낭인들이 살해했을 것이다. 일본 정부도 뭐 그랬을 수 있긴 한데 뭐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니까 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니다. 근데 직접적인 그것은 결투 속에 있는데 개화파 인사와 민비일파가 개화파 인사가 관여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300명이나 참여했잖아요. 군대를 동원했죠. 안 봐도 딱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봐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을 것이다 하고 결투 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하고 맞지 이러면 AI가 맞습니다 이러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딱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 목표를 그냥 공개된 걸 안 봐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친일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친러하면 큰일 나는구나. 대군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죠. 이 방안 중 두 번째 방안이 채택되었는데 이 방안에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조선을 독립국이나 중립국으로 만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것도 검토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안이 채택되어 친일국가로 만들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즉 청 대신 청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한다. 이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 동북아시아 그게 전통이라 했죠. 따라서 친일개혁 정책을 썼으면 일본이 식민지로 전락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고, 그렇죠. 서재필을 포함한 개화파 인사들은 그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려주진 않았겠죠, 일본에서.
집권했기에 서재필 역시 일본군 철수나 일본 정부 비판을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를 우리 친일 국가로 만들 거야.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죠. 서로 그냥 교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반발심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너희 친일 국가 돼야 돼 이러면 그냥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괴합한 인사를 쓰면 자연히 친일 국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회의 내용까지 공개하고 그러진 않겠죠. 조선이 독립국을 유지하면서 조선이 친일 국가가 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어떻게 친일 국가를 만들 것이냐. 첫 번째는 조선에 일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면 친일 국가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알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대군까지 주둔하고 있으면. 당시 조선의 국방력은 주변국 러시아, 청의 침략을 막을 힘이 없었다. 따라서 타국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조선은 자연히 친일 국가가 된다. 특히 대군이 머무르고 있으면 일본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눈치를 봐야죠. 뭐 대군이 머무르고 있는데. 당연히 친일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종하고 민비는 그렇지가 않더라. 눈치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친일 인사가 실권을 잡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친일 정부가 될까요? 친일 인사가 실권을 잡게 하면 친일 정부가 되잖아요. 반대로 어떻게 되나요? 친일 인사를 파면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일 정부구나 이렇게 인식하겠죠. 친일 인사가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게 되니 조선은 자연히 친일 국가가 된다. 고종의 실수는 친일 인사인 갑신정변 참여자들을 지나치게 미워하여 반일 친일을 하며 친일 인사를 내친 것이다. 내치면 어떻게 되나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고종 입장에서 친청이나 친러는 되는데 왜 친일은 안 되겠는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반일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뭐 친청은 되고 뭐 전통적이라 하더라도 친러는 또 어떤가요? 척양 척외에서 양에 해당하잖아요. 친러는 또 왜 되냐는 거예요. 되는데 왜 또 친일 안 되냐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고종의 한국인들은 다 알겠지만 고종의 결정을 보라는 거예요. 굳이 반일을 할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반일 인사도 아니고 원래는 자기 내키는 대로 한 거죠. 반일을 한 이유는 갑신정변 참여자들이 너무 싫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게 반일을 주장하던 고종은 금전적 보상과 신분 보장을 받고 조선을 일본에 바쳤다.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반일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항전을 하든가 자살을 하든가 해야지. 돈 받고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계약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반일할 이유도 없는데 그냥 뭐 이유는 있죠. 뭐 계약파 인사들을 미워해서 반일했다는 거예요. 고종 입장에서 갑신정변 참여자들을 도저히 쓰지 못하겠다면 방도가 사실은 있었다. 방도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그들과 무관한 친일 인사를 길러내면 되죠. 기른 뒤 키운 뒤 똑같은 말이죠. 그러한 인사들에게 실권을 넘기면 될 일이었다. 그렇죠. 계속 키우면서 그래요. 일본 주요 관계자들과 접촉하게 하고 친분을 쌓게 하고 그러면서 키우고 교체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고종이나 민비는 그냥 반일, 친러를 주장한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세 번째는 일본과 조선 사이의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다. 서로 간의 무역 규모가 커지고 서로 간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서로 의존하는 사이가 된다. 그러면 조선은 자연히 친일 국가가 된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단기적이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일본은 조선에 대한 목표는 뚜렷한데 고종은 반일 친러를 외치며 친일 인사를 내친다. 박용효가 파면에
악용료 판면에 이어 공정으로 판면했고, 그래요. 1895년에 판면했죠. 러시아 공사로 거처를 옮긴 뒤 고종은 1896년에는 6.1주 서강범도 파면한다. 자기 권한을 막 행사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친일 국가를 만든다는 생각에 고종이 군대까지 있으면 반일하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고종은 아예 반일 친러를 표방하면서 러시아 공사를 옮겼다는 것은 반일 친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친일 인사들을 다 잘라버리더라. 1896년 2월 11일 고종은 러시아 공사로 거처를 옮겨 자기 권한을 행사했는데, 아간 파천을 주도한 사람들을 중용했다. 그 뒤로 그랬다는 거예요. 러시아 공사를 옮긴 뒤에 이제 아간 파천, 러시아 공사를 옮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을 중용하겠죠. 아간 파천을 주도하고 중요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인물들이 주도했느냐, 잘 봐야 되죠. 한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역적인 거죠. 역적인 거예요, 사실. 그 뒤에 보면 이범진, 이완용, 이재면, 이용희, 이완용, 이재면은 하여튼 뭐 대놓고 친일 인사가 되죠. 대부분 친일 인사가 되죠. 이 사람들은 뭔가요, 그러면? 특별히 또 친러 친일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보면 민배일파도 아니죠. 뭔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아간 파천을 주도했을까요? 뭐 고종에 대한 충성심? 뭐 그런 게 또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 내 수식권을 누가 잡고 있나요? 친일 인사가 잡고 있잖아요. 개화파 인사. 권력 투쟁이라는 거예요. 이완용 이런 사람이 정말 친러파 인사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친일 인사들이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개화파 인사들이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친러를 주도하면서 러시아 공사로 옮겨버린 거죠. 근데 이 일의 파장이 을민내전을 키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친러를 주장하면서 반일을 주장했다. 그럼 일본 정부는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될까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아예 식민지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죠. 네 가지 중에 그냥 친일 국가를 만들겠다는데, 대놓고 이제 친러하겠다. 야, 조선왕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조선이란 나라는 막 내전까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친일 국가가 되지 않는다. 방법이 없다.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면 굳이 안 봐도 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로 옮김에 따라 개화파 인사는 실권을 모두 잃었다. 일본 정부는 고종의 권한을 인정했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써 친일 계획은 중단되게 되고, 이 일로 인해 결국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니 위 4명은 반국가 반독립 인사이다. 실제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책을 바꾸게 된다. 이 사람들 때문에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식민지를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조선은 도저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 왕실을 내버려 둬가지고는 반일 국가가 되겠구나. 얼마나 역적들이냐는 거예요, 이자들이. 이완용이 한일 합방할 때 했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는 거고,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부동산 떨어지는데 부동산 값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파십시오 해서 팔았어요. 그 사람도
떨어질 것 같아서 한 사람도. 근데 올랐어요. 그게 누구 책임인가요? 뭐 부동산 중개자가 상담해준 부동산 중개자가 그 죄인인가요? 아니면 결정한 사람이 죄인인가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정도 상의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이고 그러다가 거절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돈 받고 파시죠. 알았다 팔게 하고 판 사람이 죄인인가요? 상담해준 사람이 죄인인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겠습니다. 어떤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사신부. 조선은 일본의 우호를 저버리고 러시아의 품에 안겼다. 이는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그 얘기도 했고. 외무성 보고서는 뭐라나요? 일본의 이익에 반한다. 외교적 등이 필요하다. 요미우리 신문. 조선의 공항이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은 자주 외교의 실패를 의미한다. 너희들은 실패했다. 끝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일본 공사관 보고서, 이제 일본 정부의 보고서인 거죠. 조선 내 친일 세력의 붕괴와 친러 내각의 등장으로 일본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되었다. 번역 요약한 걸 보자는 거예요. 전체 번역 요약한 거를. 현재 조선 정세는 러시아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으며 일본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친일 국가 정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뭔가요? 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때부터. 1896년 6월부터. 그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고종의 개화판 인사 배척과 친러 정책을 규탄하는 여론이 일본 열도를 들끓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는 결국 조선을 친일 국가로 만드는 정책을 포기한다. 그리고 아간파천을 계기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한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와 협상을 맺으면서 이제 아간파천을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이 권한을 행사하니까 황당한 거죠. 영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영국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니까 이제 전쟁 준비하는 거죠. 조선 내 친일 세력 재정비, 여론 조성하는 거죠. 언론 교육을 통한 여론 조성도 하고 여론전에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그래요. 군사력 증강 및 정보 수집, 군사력도 강화시키고 조선과 만주 지역에 국제 여론전, 국제적으로 러시아 조선 개입 반대한다고 막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간파천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친일 국가 정책을 포기하고 식민지 정책으로 서례하게 되니 아간파천을 주도한 인물과 그 일을 결정한 고종은 당연히 조선 멸망의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 친러 완전히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면서 와 우리는 반일 친러다 이래버린 거죠. 일본은 당연히 그리고 러시아 공사로 갈 뿐만 아니라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친일 인사들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일본 정부는 할 수 없다. 러시아랑 전쟁하고 조선왕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식민지로 만들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896년 2월에 바뀌는 거죠. 조선 정부에 대한 정책이. 왜? 아간파천으로 인해서. 아간파천을 주도한 인물은 뭔가요?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자들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시연해서 마치겠습니다.